아직도 풀리지 않았죠. 그리고 풀리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될 거. 그 다음에 또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한 개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런데 그게 금융시장 전체를 쑥밭이 돼버릴 정도로 만들지는 않는다. 전망이나 판단은 상식적이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지, 대공황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금리 인상을 0.25%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금리 역전차가 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혹시나 이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결국 가져올 후폭풍, 신흥국의 위기 혹은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후유증으로 인한 중국의 위기,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도 그냥 같이 흔들리면서 어려워지진 않을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글쎄요, 한국과 미국 사이,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진다라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고요. 일단 뭐 지금까지 나왔던 사례를 보면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준금리가 더 중요하냐 시장금리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시장금리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시장금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기준금리는 미국이고 한국보다도 올해 연말 정도 되면 한 1%포인트 더 높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보면 시장금리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8% 정도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7에서 3.6% 정도니까 시장금리로서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역전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벌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게 자금의 이동을 가져온다든가 이럴 우려는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자금을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만약에 금리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가지고 자금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주식 자금보다는 채권 자금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주식은 어차피 주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자금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거지, 그게 금리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닌데, 금리는 실제적으로 금리 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면 뭐 채권 쪽에서 뚜렷하게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림이 안 나오는 형태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 차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주가를 그렇게 굉장히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금을 계속해서 빼나가는 형태가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간 거, 10월 달에 중국에 들어갈 자금이 차이나런 해가지고 차이나런에서 해가지고 한국에 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자금이 차이나 자금인지 아닌지 당신들이 검증해 봤어? 아니, 돈에 정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닌데 차이나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맞다라고 당신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그렇죠.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오냐? 이게 저처럼 이제 리서치를 오래 하고 그런 사람들은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알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 자체를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아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앞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기도 하고 말도 멋있어. 그러면 나도 그걸 써. 뒤에 사람도 또 써.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처음에 한 사람이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 가게 되면 10사람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사실인 것처럼 굳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차이나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괜찮은 단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 사람은 무비판적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차이나에서부터 돈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온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의심하고 검증해 보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가 보다 그냥 같이 그렇죠? 네. 비판하지 않고 따라가는 예, 예. 그런 하긴 저희 방송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국 경제는 연착륙하거나 경기 침체가 아주 약하게 올 수 있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안 네. 온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 미국의 이야기고 한국은 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 근거로는 이 금리 오른 후유증으로 인한 우리는 사실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또 예정이 돼 있다라고 네. 보는 분들이 워낙 네. 많으니까 이것이 이제 큰 우리 금융시장을 흔드는 한국 주식시장은 안 좋은 이유가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이미 예상이 전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떨어지면 질 때까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가 부동산 하락에 대해서 별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략 그 서울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40%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얘기입니다. 왜 크게 이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냐 하면요. 그 30에서 40% 정도 떨어진 그 가격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만큼 사라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상승한 부분들은요.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 거래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해 당사자가 만들어지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 마지막 이렇게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마지막 올라갈 때 돈을 빌려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했던 사람들이 아주 절대 다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가격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 그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가 그에 따라서 줄어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텐데 그게 과연 경제를 얼마만큼 끌어내릴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서부터 검증을 해보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심하게 둔화된다. 다른 나라보다도 더. 그거는 뭐 여러 나라들의 각자 개별적인 사정은 누구든지 다 따질 그렇죠. 수 있는 거고요. 그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이 나라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근데 그 요즘 그 신용경색, 뭐 돈맥경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뭐 증권사, 그리고 저축은행들이 위험하고 거기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은행도 지금은 튼튼하지만 같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 근본이 이제 PF 문제잖아요. 예, 부동산 맞습니다. PF. 근데 워낙 이제 증권사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도 아직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아직 풀린 게 아니다. 아까 오전 방송에도 저희 보니까 전단체가 뭐 아직도 20%라고 예.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았죠. 그리고 풀리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증권회사들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봐야 되죠. 제가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쭉 경험을 했던 걸로 보면 이미 한 그 저축은행이 망하고 난 다음이니까 2015년, 16년 이때에서부터 증권회사들은 거의 부동산 PF에 미치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맨 마지막에 됐을 때는 정말 끝다은 데 없이 막 이렇게 그 나가는 형태가 됐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개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더 계속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금융시장 전체를 쑥밭이 돼버릴 정도로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PF 전부 합치면 그게 대략 뭐 20조에서 30조 이런 정도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다 망가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뭐 20% 이렇게 망가진다라고 하게 되면 6조 뭐 이런 정도니까 뭐 그거를 망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또 부실이 된 부분들을 다른 데 또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이라도 또 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그 손실, 이 부분들을 모두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 30위권 넘는 이 증권회사가 그렇게 해서 어려워가지고 만약에 뭐 그 부실이 심해져가지고 다른 이 증권회사에다가 매각이 된다던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들에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충격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 PF가 해결이 돼서 신용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게 금융시장 전체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린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또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한국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건 좀 오버다. 경제학자나 경제학을 보는 사람들은요. 항상 상황을 안 좋게 많이들 생각해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 직장이 대우경제연구소였는데 그때에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거의 10%씩 되고 이랬을 때였거든요. 네. 그럴 때도 안에서 경제 전망, 경제 평가할 때 맨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10% 성장한 거 이거 환율 때문이야. 환율 효과 빼고 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1% 내지 2%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맨날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경제학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온갖 위기론이 다 나오죠. 그렇죠. 그 경제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코로나19가 막 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나라 출신으로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경제학 교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 질문자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과 제가 경제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의 위치를 따지면 제가 그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공황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위기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없는 위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 위기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정된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그만큼 대비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위기에서 그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뭐를 판단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냥 전망이나 판단은 상식적이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일어나 있는 현재의 그렇죠. 상황. 비정상적인 그 상황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해 가지고 하면 오류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증권사, 뭐 저축은행도 그렇지만 전부 금융기관이고 그 안에는 정말 전문가들 있잖아요.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실물 경제 전문가들. 예. 그런데 지금 증권사들이나 이쪽에서 이 부동산 PF에 물려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막 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당연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이 되고 이러저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거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이 어려워질 거 뻔히 알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부동산 PF를 막판까지 했을까?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증권회사 사장님들은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수익을 얼마큼 내느냐 하는 것들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쭉 그랬는데 수익이 뭐 마이너스 뭐 한 5억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정말 마이너스가 불가피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30억짜리 부동산 PF가 팍 치켜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역전이 돼가지고 25억의 그 흑자가 나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거 뭐 이번 달에 적자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거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몇 번 경험하면 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항상 보면 야 이번 달에 뭐 찍힐 거 없어?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실적 거죠. 좋아지게 할 예, 만한 예, 큰 예. 거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PF에 아무튼 연연해 하는 형태가 되죠. 그게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달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실적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부동산 PF 어떻게 하든지 하나 찍어라. 이렇게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딜이 끝나야 그 다음에 무슨 뭐 실적으로 잡히든지 뭐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리스크 관리위원회 이런 거 여러 가지고 그거 하는데 이게 딜이 이상한 거야. 아니 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갖고 왔냐? 그러면 딜을 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당신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런 거다. 당신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번 달에 이익도 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데 당신들이 돈을 못 버니까 위에서부터 프레스는 계속 있고 그러니까 아직 딜이 끝나지 않았지만 끝났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갖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 원인은 당신들한테 있으니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각 부문의 부문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본인들에도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통과해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달에 찍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가면 리스크는 굉장히 큰데 수익은 적지만 아무튼 이건 어떻게 되든지 아무튼 찍어야 돼.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짜릿한 맛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인 영업을 하는데 법인 영업부 직원 얼마 있고 그거를 백업해주는 리서치 또 얼마 있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인원도 많고 뭐 한데 1년 내내 돈 버는 거 보니까 한 20억 뭐 이런 정도 벌어. 근데 부동산 PF 하나 딱 찍어오면 30억 팍 올라가니까 사장님이 그런 생각하죠. 야, 너희 뭐 하고 있니? 1년 내내 그 짓거리 해가지고 무슨 뭐 어느 기간에 무슨 접대한다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그거 해봐야 너희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벌어봐야 얘네 한 번 딱 하는 것보다도 못한데 너희 뭘로 지금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누가 힘이 실리겠습니까? 말에. 당연히 부동산 PF 쪽이 말에 힘이 실리는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 갖고 오고 하는 부분들을 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 구조가 몇 년 동안 계속 됐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되면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뭐 특별히 문제된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오고 돌아오다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금리도 낮고 부동산 경기도 괜찮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오다가 금리도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도 나빠지니까 드디어 이제 딱 걸려버린 형태가 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실적. 결국은 우리 월급쟁이들의 그 실적에 대한 그렇죠. 압박감. 예. 이거군요. 그게 가장 컸다. 이렇게 봐야지.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결국은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나라마다 다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앞으로 이 내년도 2023년부터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 논쟁이 계속 있잖아요. 예. 이제까지 미국 중심의 어떤 성장이 있었다면 이제는 신흥국의 증시 상승이 있을 거야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부터도 일자리를 미국에다 만들고 예. 막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예. 우리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에 한꺼번에 땡겨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놓고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을 생각하면 제일 많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시장, 각 나라의 나라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 얼마 전까지 보게 되면 15년 상승, 15년 조정이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였는데 미국 시장이 올해 초서부터 조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년 조정한 거죠. 네. 15년 동안 보면 올해 초에 고점을 못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최근 들어서 보면 그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아마 더 짧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15년 상승 15년 조정이었는데 15년 조정이 갑자기 1년 조정으로 끝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올해 초에 기록을 했던 고점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요. 중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한번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떨어졌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옆으로서 기어버리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게 중국 시장이거든요. 이전에 한번 보면 2013년도, 15년도에 그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그때 네. 이제 뭐 저기 그 한 5천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3천까지 떨어져서 2017년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천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중국 시장을 보면 지금에서부터 더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죠. 네. 그러다가 누가 압니까? 혹시 잘 걸리면 3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7,500 되고 뭐 이렇게 할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년 한 해만 보거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쪽에 투자해야 될지는 답이 나오는 거죠.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크게 떨어져서 올해 9월 달처럼 막 나스닥이 10,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뭐 이런 그렇죠. 정도 되면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 그게 올라가 가지고 고점을 넘어서 나스닥이 2만을 가고 이런 거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중국 시장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국 정부가 한 번 정도만 또 정책을 변경하고 그러면 갑자기 또 막 올라가고 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3천에서부터 5천, 5천을 올라간 게 후광통 하나 때문에 올라갔으니까요. 그런 거니까 누가 압니까? 내년도에 그 중국 시장이 갑자기 또 돌변을 해가지고 내후년도까지 7,500을 가고 이런 국면이 나올지. 그러니까 답은 중국 시장이 더 낫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시장이 낫다는 얘기는 그 한국 시장도 괜찮다? 예, 한국 시장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익을 크게 내기는 어렵다. 이익을 크게 내려면 신흥국에서는 예, 중국 시장이 가장 이익을 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지수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이 그나마 그래도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우리 그 글로벌 경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민들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네, 한번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네. 하여튼 많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각 그 좋고 나쁘고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바로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이종우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